네, 오늘 장의 핵심 이슈 점검해보고 오후장 투자 전략도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이슈 앤 전략, 오늘 첫 번째 이슈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GDP 성장 목표치가 나오는 등 주요 국정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 공식 출범과 함께 향후 10년 통치의 밑그림이 그려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전인대. 확인해야 할 이슈와 증시 영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죠. 양회가 치러지는 주간입니다. 지난 주말에 정협은 이미 개막을 했고요. 오늘 오전 전인대 역시 막을 올렸습니다. 남아있는 전인대 기간 가운데서 주목해야 할 주요 일정 무엇인지, 어떤 부분 관전 포인트 삼아 봐야 할 것인지 잠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은혜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전인대에서 저희 확인해야 할 주요 일정들 먼저 간략히 짚어주실까요? 네, 어제 4일 신문 간담회를 시작으로 제12차 전국인민대표회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전인대는 총 3차로 일정이 나눠지는데요.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 8일까지가 1차 일정으로 지난 정부의 운영 보고가 있고, 이어 차기 정부의 운영 계획, 정부 예산 심의 일정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약 1시간 전에 원자보 총리가 지난 5년간 정부 운영에 회고를 했고 2013년도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를 발표했습니다. 잠시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 목표는 7.5%, CPI는 3.5%로 설정되었습니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2%로 작년 대비 4천억 위안 정도의 적자 규모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외 고정자산 투자 목표는 18%, M2 증가의 목표는 13%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상 목표치를 보면 2013년도 투자는 2%포인트, 소매 판매는 0.5%포인트 상향됐고 M2 증가율은 1%포인트 하향된 것으로 보아서 통화는 적당한 규제를 가하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투자와 내수 시장을 진작하려는 운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있을 예산 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이 종전의 관행을 깨고 국방 예산 등에 관련한 질문을 피하면서 관심이 더 증폭되었었는데요. 지금도 회의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오늘 오전 국방 예산에 대한 심의 데이터가 기사로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중국이 2013년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10.7% 증가한 7,202억 위안, 하나 126조, 약 1,200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방 지출이 두 자릿수 비율의 증가세를 기록했는데요. 아직은 세계 1위 군비 지출국인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비공개 국방비가 많은 데다 지난 1989년 이후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 이상씩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미국이 시퀘스터 발동으로 올해만 약 46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삭감할 전망인데다가 향후 10년간 약 4,300억 달러의 국방비가 삭감될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금요일 주요 1차 일정이 마무리되면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2차 일정이 진행됩니다. 이 2차 일정에서 공무원 주최의 굵직한 주요 개혁 방안이 심의되고 통과될 예정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일 하루 휴회 후에 13일부터 16일까지 3차 일정이 진행됩니다. 3차 일정에서는 중국 지도부가 정식 출범하고 중앙은행, 인민법원, 검찰청 등의 주요 인선이 공개된 후 주요 양회 일정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상해종합지수 1%대 반등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제 전인대 개막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강도가 높아질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상해종합지수 3%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전인대 기간 중에 나올 부동산 관련 규제책에 대한 걱정 얼마나 해야 하는 것인지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일단 정부에서는 향후 부동산 조정 정책이 지난달 20일에 발표한 신국 5조 정책을 기반으로 세부 사항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세부 사항으로는 부동산 매매 시 거래 차익 20%의 양도세 징수, 2주택 이상 가구에 한해 모기지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무원의 강도 높고 연이은 부동산 조정 정책 발표는 지난 연말부터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단기간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 조정 정책
집행 시기를 앞당기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이 차기 정부 부총리로 추대될 리커창 총리가 취임 이전부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고자 하는 신형 도시화 건설이 구정부의 부동산 조정 정책과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조정 정책은 전면적인 시행이 아닌 동중 서부 또는 1, 2, 3선 등과 같이 지역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지역에 걸쳐서 차차 단계적으로 미미한 강도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아마 오늘 증시 역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전인대 주요 일정과 관전 포인트 점검 좀 해봤습니다. 조은혜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한 전략 오늘 이 시간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렬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오전 중에 중국의 주요 지표 목표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GDP 성장률, 물가 상승률, M2 증가분 그리고 국방비 예산 같은 부분들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중국 경제 전인대 기간 동안에 그 해에 해당되는 중국 성장률 목표치는 마지막 날 발표가 되는데 네. 이번 전인대에서는 이제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전 총리였었던 원자바오 총리가 발표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총리가 언급을 했다 뿐이지 사실 그 모든 내용은 차기 총리 리커차 총리 입에서 전부 다 나왔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난해와 같은 7.5% 성장률 목표를 강조해 주었다는 점과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작년보다는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중국 경제는 여전히 고도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등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었다라 볼 수가 있고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통화 긴축 정책, 통화 긴축 완화 자체를 강도 높게 가져왔던 상황에서 다소 좀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조금 높아졌다라는 점 등은 향후 중국의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 등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전반적인 어떤 총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큰 어떤 변화는 없었다라는 점. 네. 하지만 이제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심리가 강했었던 입장에서라면은 다소 좀 과연 이 목표가 정말 실현되기 위해서 과연 중국 정부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좀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살필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상되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증시에서 수혜주라는 것들 살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제 많이 밀렸던 소재 산업재 오늘도 그다지 반등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좀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패러다임에 대한 시각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난 10년 후진타오 원자바오 이 양강 체제 기간 동안의 중국 경제는 평균 10% 넘는 성장을 네. 이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차기 정부에서는 똑같은 성장률을 이어나가기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네. 점이죠. 그만큼 고도 성장을 앞으로 보여주기가 어렵다라면 단지 중국이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연결되는 여러 가지 소재 산업, 산업재와 관련된 어떤 수혜 종목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이번 전인대 기간에 재확인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경제가 향후에는 막연한 어떤 성장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지금까지 어떤 성장세를 조금 더 균형 있고 또 질적인 어떤 성장을 가져기 위한 어떤 균형 사회로 간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이 각종 지표들 중에서 재정 적자 목표치를 높였다는 점은 네. 국가가 투자는 계속 진행한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거의 어떤 그 생산 산업 어떤 그 제조업 관련 분야에 대해서 너무 의존도를 높이는 측면보다는 중국의 내수 관련 산업에 대해서 보다 확대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진행될 수가 있는 만큼 너무 이제 소재나 산업재 쪽보다는 경기 소비재 관련 산업 쪽으로 조금 확장해서 보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번 발표 내용 중에서 국방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있는데 너무 여기에다만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치안 예산이 조금 줄어들면서 나타난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분명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대립 관계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기는 또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로서는 과연 미국과 중국의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어떤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조율해 나가면서 살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 관련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하나, 최근 시장 흐름에서 또 하나 빠놓을 수 없는 이슈 가운데 하나이죠. 코스닥 시장 관련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먼저 확인하고 오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귀환과 함께 코스닥 지수가 540선을 넘어섰습니다. 순매수 규모도 9년 만에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번번이 실패했던 박스권 상단 돌파,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 가능성과 투자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540선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540선을 회복했는데 사실 이 지수대 부근이 좀 의미가 있어요. 지난 2009년 이후에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지수대가 50, 60 정도 사이인데 이번에는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위로 뚫을 가능성 점수 좀 주십니까?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론적인 이유를 찾는 것은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우리가 지수의 절대적인 수준이다라는 것은 그 수준에 합리화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과거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번번이 실패됐었던 때를 우리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기업들은 연평균 기준으로 연간 순이익이 대략 15조에서 20조 원 정도에 그쳐왔었고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번번이 실패됐었던 것은 대내외적인 경제 이유적인 측면보다는 절대적인 이익 레벨이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됐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코스닥 시장이 번번이 550선에서 밀리게 되는 것은 현재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어떤 실적의 전반적인 여건 자체가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면 등이 분명히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상당히 지금 경직되어 있고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는 올 연초 이후에 계속 환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 등과 비교해서 봤을 때 조금 더 자유로운 개별주들이 상대적으로 성장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50포인트에 대한 돌파 확률 분명히 시장에서 그 확률이 있는 것만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떤 추세에 대한 어떤 지속성을 가져가 줄 수 있을 만한 의미가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코스닥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실적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반적인 실적의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코스닥 시장 내에서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접근 사실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요. 코스닥 시장 내에서 종목 옥석 가리기 한다면 잣대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겁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다시 게임 관련주를 포함한 오락문화 관련주들이 다시 시장에선 주목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3, 4분기의 실적 실망이 이미 시장에서 노출되었고 여전히 숫자로 말할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이후에 조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제 IT 소재라든지 부품 관련주들에 대한 변화 등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준비된 자료 화면을 살펴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 지수는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보면 전년 대비 조금 개선되는 조짐을 나타나주고는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고 우리 기업들도 어떤 글로벌 교역 여건에 대한 어떤 변화 등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가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IT 소재나 장비, 부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은 당장 1, 2분기에 대한 실적 변화 쪽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에 어떤 업황 호전에 대한 어떤 기대 등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코스닥 시장 내에서 관심을 가지실 때는 상반기의 어떤 실적의 그림에서 기준할 때는 지난해 3분기 시장에서 주목받아 왔었던 그 게임 관련주나 엔터테인먼트, 기타 그 여러 가지 내수 관련 코스닥 관련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선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 선제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상황은 IT 부품 및 소재 관련주들로 무게 중심이 이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두시면서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에 맞는 어떤 코드를 찾아서 종목을 선정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점검해봐야죠. 세 번째 이슈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우리 증시에도 봄 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증시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뭐 아주 강하게 뚫고 갈 것에 대해서 확신 갖긴 어렵지만 코스닥 시장 분위기 분명 뭐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도 좀 풀리고 있는 듯한 것이 느껴지고요. 코스피 역시 2020포인트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3월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봄장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봄맞이 투자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네, 통상 기존의 어떤 시장 관점, 중기적인 시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네. 저희는 1분기까지는 별로 이렇게 좋은 쪽의 부분을 강조드리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3월 주식시장 전망을 발간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젠 시장의 톤을 조금 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 우려할 만한 재료가 전부 다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장이 잘 견뎌왔다. 이런 점 등이 오히려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호재를 이끌어냈었을 때 그 의도하지 않은 어떤 주가의 어떤 강한 상승의 기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종합주가지수가 2,000선을 넘어설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었던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익 모멘텀이 계속 약화되었고 밸류에이션 저항이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밸류에이션 저항이다라는 것이 PER, 다시 말해서 주가 수익 대비 어떤 현재 시장의 가치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측면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장부 가치를 기준해서 현재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시장의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보시면은 네. 지난 2011년과 그리고 지난해 그리고 올해까지 종합주가지수가 매년 2,000선을 넘어서는 시도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연히 PER 기준에서 봤을 때의 어떤 이익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지표의 변화는 없지만 PBR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매력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 1.4배였었던 PBR이 지난해는 한 1.2배였었고 현재는 한 1.05배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그만큼 절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 자체가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1, 2분기의 실적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더라도 이미 주가가 어떤 장부가와 비교해 봤을 때 매력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이제는 좀 저가 인식이 강한 종목들은 삼어 나가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고 또 예상 밖으로 1,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게 된다라면 시장이 의외에도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 자체도 있다는 점입니다. 네. 따라서 너무 무리해서 현재는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측면보다는 시장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같이 가져두는 이런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저가 인식이 뭐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업종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이미 어느 정도 저가 인식이 형성되고 PBR 매력으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케이스는 바로 금융업종이 대표적이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이 바로 조선업종입니다. 최근에 조선업종 물론 일부 수주 이슈 등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업종 PBR이 이미 1배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코드에서 현재 아직까지 조금 소외되어 있는 업종들을 살펴보면 철강 업종이라든지 금속 관련주들 그리고 대부분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절대 밸류가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해 나가신다라면은 전반적으로 어떤 상승의 기운이 강해질 때 시장에서 소외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월장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간략한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렬 팀장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